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과 향후 전국 전망, 그리고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이번 대선은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최악의 선거였다는 걸 꼽을 수 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선거 결과를 봐도 두 후보 간 격차가 0.73%밖에 안 됐습니다. 말 그대로 50대 50의 박빙의 결과인데요. 이거는 국민이 보기에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부동산 가격 폭등도 있고 코로나19 사태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패인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배신한 데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탄생한 정권입니까? 바로 박근혜 탄핵 촛불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사명은 다른 것보다도 촛불 개혁에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도 제대로 안 됐죠. 그나마 검찰개혁에서는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으로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촛불개혁 과제 중에 하나는 언론개혁이었는데요. 언론개혁 영역에서도 오히려 자격이 안 되는 종편 채널을 재승인해주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촛불개혁 중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주요 촛불 요구이기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등 좋은 합의를 맺어놓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지조각 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으면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해서 평화 분위기를 깨고 군사 긴장을 다시 고조시켰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면은 그게 성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경기도지사 할 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지사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선 때 되니까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미연합훈련 말고도 금강산 개성공단을 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무엇 했습니까? 대북 제재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를 가능하게 하면 염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운 일이다.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회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랑은 제대로 된 협상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만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촛불개혁을 외면하니까 정권 심판 여론이 거셌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국힘당을 속편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왜입니까? 국힘당은 이미 탄핵당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국정농단 저지르고 각종 뇌물 받아서 구속까지 되고 또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임인 이명박도 횡령으로 구속되고 벌금만 130억이에요. 윤석열 이제는 당선인이죠. 윤석열 당선인은 다릅니까? 마찬가지죠. 고발사주, 판사 사찰 같은 권력 남용부터 해가지고 주가 조작, 요양병원 부정수급,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사기나 비리 혐의가 수두룩합니다. 김건희 씨 허위 이력은 사실로 드러난 거죠. 본인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녹취록을 봐도 내가 정권 잡으면 서울의 소리 같은 데는 무사하지 못할 거다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 측을 고소했더라고요. 이런 일이 윤석열 정권 기간 내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윤석열 공약도 참담하죠. 주 120시간 노동부터 최저임금 이하인 150만 원을 받고도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당선되고 나서 실제로 52시간제를 건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뿐인가요? 촛불 집회를 무법천지라고 그러고 문재인 정부를 아무 이유 없이 수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공안 탄압,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고 공언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외교 분야 정책도 한심하죠. 사드 추가 배치, 선제 타격,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진출 허용하겠다 등등 해가지고 전쟁 광적인 주장부터 친일 망언까지 끝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국민은 민주당을 찍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힘당을 찍을 수도 없게 됐죠. 그래서 역대 최악의 대선이다. 대체 누굴 뽑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주민주평화통일연盟이 뜨겁게 분출한 선거라는 것입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말을 듣는 속에서 적폐 세력들은 검찰, 언론 할 것 없이 자기 힘을 총동원해가지고 윤석열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언론을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절벽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이런 자료들 보시면 김혜경 법인카드 보도는 쏟아지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 보도는 없는 식으로 편파 보도가 심각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적폐의 총공세 속에서도 대선 결과는 초박빙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다른 게 아니라 촛불 국민이 치열하게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등의 단체들이 전쟁광 윤석열 사퇴하라라는 선언을 받아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1만 명이었는데요. 목표를 넘어서 1만 2천 명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라는 단체는 대선 기간 동안 온라인 촛불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 온라인 촛불은 많을 땐 이틀 만에 누적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연인원 100만 명이 촛불 집회를 참가한 거랑 마찬가지의 효과인 거죠. 촛불행동연대는 온라인 촛불에다 차량 행진이나 도보 행진, 문화재 같은 거리 투쟁을 결합해서 시위 위력을 더욱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투쟁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에 이런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의 목소리, 윤석열 낙선운동을 국민들에게 알리거나 현수막 말고 이런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우리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알리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내용을 알리는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이번 대선에서 도드라졌던 게 2030 여성들의 분출이지 않습니까? 출구 조사를 보면 20대 이하 여성이 58대 34 정도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줬습니다. 압도적인 결과였죠. 이게 40대가 60% 정도의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2030 여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반까지도 2030 여성에게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30 여성 표심도 어딜로 뚜렷하게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표심, 이런 평가,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양상이 언제 바뀌게 되었냐면 바로 이 투쟁이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선제 타격 웬 말이냐 전쟁 반대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 여성을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죠. 막말을 하고 잡아 끌고 밀치고 그렇게 폭력을 저질렀는데 이 영상이 2030 여성들 사이에서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여성을 무시하고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는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냐 이런 공포심, 그래서 윤석열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절박감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2030 여성들 사이에서 윤석열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행동해야겠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나서니까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서도 2030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에 압도적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초박빙이라는 선거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거고, 선거 이후에도 민주당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민주당 입당 행렬을 하는가 하면은 심상정 후보한테도 하루 만에 7억 원이라는 후원금을 2030 여성들이 주도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윤석열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 시작이 대진년 투쟁이었던 겁니다. 대진년이 든 전쟁 반대 구호가 국민의 호응을 얻은 데다가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행이 분노를 자아내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전쟁 반대를 기조로 투쟁한 게 유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30 여성들 외에 또 특히할 만한 게 호남에서 사전투표 열기가 엄청났죠. 전국 사전투표율이 37% 정도였는데 호남에서는 50%를 넘나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경북 세종시에서 40%를 조금 넘겼고 그 외에는 40%에 이르지 못했어요. 호남이 월등히 높았던 거죠. 이러니까 총 투표율도 호남에서는 80%를 넘겼습니다. 역시 다른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호남의 적극적인 투표 열기는 정말 반보수 투쟁의 봉화였습니다. 호남에서의 사전투표 열기가 높다는 게 커지면서 투표 열기가 본격적으로 불붙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호남 민중이 어떤 생각으로 사전투표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광주 전통시장 앞에서 유세하면서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라는, 이렇게 호남 민중을 농락하는 보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가 사전투표 전날 단일화를 했죠.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초기에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철수는 윤석열 찍으면 1년 뒤에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급작스럽게 단일화를 한 거는 이건 단일화라기보다 야합에 불과했죠. 이 단일화를 보면서 분노한 호남 민중들, 그리고 이 단일화를 통해서 정말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갖은 호남 민중들이 총결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투쟁과 민중들의 행동들이 모여서 적폐 세력이 총공세를 편 속에서도 초박빙이라는 선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온전히 국민들의 투쟁으로 일궈낸 성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게 됐는데 향후 전국이 어떻게 될까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치에서는 분열과 대립이 극도로 심해질 것입니다. 당장 국힘당 내부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국힘당은 나경원, 장제원, 권성동 같은 원주류 세력이 있고 이준석 같은 새로 부상하는 신주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질 겁니다. 대선 기간에도 갈등이 빚어져서 이준석 대표가 잠수 타기도 하고 그랬었죠. 이제 윤석열과 원주류 세력이 정권을 들게 됐으니까 앞으로 국힘당 내에서 신주류 세력이 완전히 얻어맞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힘당과 민주당의 싸움도 격화되겠죠. 지금 민주당이 170석가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초유의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이 정도로 야당이 큰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한국전쟁 직전에 이승만 정권 망하기 직전에 이런 의석수가 나온 적이 있고 그 뒤에 4.19 지나서 총선이 일어나서 민주 세력들이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5.16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당연하게 여소야대 정국이 됐었는데 이럴 때 빼고는 이 정도의 여소야대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반민중적인 정책이 사사건건 국회에서의 충돌을 불러오게 되겠죠. 국힘당과 시민사회 사이의 대립도 극심할 것입니다. 촛불 국민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벌써 어떻게 싸울 것인지 논의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국민들도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해야 된다라는 청원이 올라와서 일주일도 안 돼서 3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 그 즉시 사방에서 대충돌이 일어나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를 보면 경제는 파국을 맞게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경제는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기름값도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달러도 환율이 뛰고 있고 주가는 급락하고 있어요. 달러가 오르면 물건을 수입할 때 이 수입 가격도 비싸지게 되죠. 그리고 석유 같은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거기다 달러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전반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근데 경제가 안 좋은데 근데 주식은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어요. 경제가 안 좋은데 물가까지 오르는 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팽배한 상황입니다. 지금 민생도 파탄날 상황이죠. 2020년에서 2021년 2년 동안에 가계부채가 220조 원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30%가 늘어서 888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규직은 9만 명 줄어든 대신에 비정규직은 64만 명이 늘었습니다. 실업자는 114만 명이고 구직 단념자는 62만 명입니다. 그야말로 민생 파탄이죠. 언론에서는 이런 걸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입니다. 미국도 경제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 독점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한국을 더욱 착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중 삼중으로 한국 경제는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 언론들은 윤석열 정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하겠죠. 한국만 그런 거 아니다.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 윤석열 정권은 잘못 없다. 이러면서 윤석열을 보호해주는데 혈안이 될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되겠는가? 윤석열의 대외 정책도 엉망진창 아닙니까? 왜 엉망진창이냐면 친미, 친일, 반북, 반중 일변도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내세운 정책이 뭡니까? 사드 추가 배치, 쿼드 가입, 한반도 전술핵 배치, 핵 공유 요구, 유사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이런 것들이었어요. 북한이나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심각한 군사긴장을 부추기는 정책들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에 매달리는 거 말고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TV토론에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그렇게 위험해진다. 쉽게 얘기할 게 아니다 라고 아무리 지적하고 이야기를 해줘도 속이의 경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외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 일단 남북관계를 보면 남과 북 사이의 군사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될 거다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북한이 최근 정찰 위성을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인 4월 15일 즈음까지 정찰 위성을 발사하지 않겠나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북미 대결, 남북 대결이 격화될 수 있어요. 급속히 긴장 고조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거를 부추기면 부추겼지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관계도 어떻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나 쿼드 가입 때문에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죠. 윤석열은 사드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사는 식으로 하면은 중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중국이 이런 꼼수에 그러면 문제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겠죠. 이미 중국에서도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중국 안보를 위협한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한중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었던 초심을 지키자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넸어요. 거기에 윤석열은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대꾸를 했습니다. 이 미묘한 신경전이 오간 거죠. 이런 대외관계 전망을 종합하면 자칫하면 한국이 제2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같진 않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봐도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미국이 진출하려다가 러시아한테 저지된 거지만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배치가 돼 있죠. 그래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배치를 해서 북한을 마음대로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첨단무기 분야에서도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그동안 했던 것처럼 북한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역학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유지하기 점점 어려운 형국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힘의 관계가 변화되면은 그거에 맞게 상황 조정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중국과의 대립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도 누군가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이번에 행동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중국도 러시아처럼 미국과의 대결을 꺼리는 나라는 아닙니다. 중국과의 대립이 고조되면 군사 긴장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다 해주겠지, 우리를 지켜주겠지 이런 생각만 갖고 철부지처럼 설치면은 북한과 중국의 강한 반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군사충돌 상황이 벌어진다고 봤을 때 미국이 미 본토가 공격당할 위험까지 무릅쓰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목숨 걸고 나서겠느냐, 과연 그럴까 의문이 들죠. 이러니까 신중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이러니까 한국이 정말로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과제는 자주민주 통일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라는 걸 꼽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주를 보면은 앞서도 간략히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세계사적인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월등한 힘을 바탕으로 세계 질서를 구축했는데 이제는 북중로의 군사력, 경제력이 미국을 점차 넘어서고 있죠. 그러면서 세계 질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친미 친일 일변도로 나서면 안보, 경제가 파국을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몰락하는 것과 같이 몰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주는 언젠가 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힘이 약해져 있고 점점 더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민주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거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이 보수화되어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촛불개혁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이건 어떤 말입니까? 국민은 촛불개혁을 더더욱 바라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한 게 아니라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때, 실현하게 되는 때가 더욱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이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켰듯이 반윤석열 투쟁으로 또한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켜야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일부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통일에 관심 없다고 하는데 2018년을 한번 보십시오. 2018년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이때 국민 반응이 어땠습니까? 당시 남북 합의와 남북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강렬한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거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분단 그 자체가 곧 구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실현하는 게 곧 새 시대를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일을 열어서 새로운 시대를 하루빨리 시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진보 민주 세력이 총단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힘당이 당선되긴 했지만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표를 다 합치면 50.31% 과반을 넘겼습니다. 과거에는 보수 세력의 힘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합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과 손을 잡았고 문재인 후보도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랑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중도 보수 세력이랑 손을 잡아야만 보수 세력을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폐 세력들의 총 공세 속에서도 진보 민주 세력이 과반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힘이 보수 세력보다 더 셉니다. 이 힘이 모두 단결해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들이 단결하려면 누구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되냐?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을 중심으로 단결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민중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현재 각계 민중들이 함께하고 있는 단체는 전국민중행동입니다. 전국민중행동과 단결해서 힘을 모아서 나가야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던데요. 우리의 힘은 보수 세력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자주민주통일의 새 시대는 뒷걸음질 친 게 아니라 더욱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2018년에 새로운 시대를 잠깐 엿보았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을 또 넘으면 또 새로운 높이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저와 주권방송도 항상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대선에서 수고하신 모든 촛불국민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투쟁해 나갑시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